홍콩 분위기가 좀 어떤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거죠. 시진핑 3연임. 경제에 대한 책무가 없었어요. 홍콩 거래소가 안고 있는 거기에 미국에 대한 고려는 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글로벌 투자 하면 중국과 홍콩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 2023년은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더 봐야 하는지 좀 체크해 볼 건 없는지, 그리고 또 유명한 테마는 무엇인지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아니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의 이필상 전무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시진핑 3연임의 첫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 4분기 이후로 분위기가 오히려 걱정보다는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같은 사람이 주석인데 맞습니다. 네, 상무위원들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판 단일 정부가 비로소 수립이 됐다. 단기적으로 보면 중앙에서의 정책 결정이 단일화됐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원래는 경제에 대한 책무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 경제는 리커창의 책임이었고, 시진핑은 안보, 외교 및 타이완 이런 게 본인의 책무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경제를 담당하실 분이 리창 네, 그렇죠. 상해 당서기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시진핑 본인한테도 경제가 확실하게 중요한 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KPI가 새롭게 세팅됐다. 사람은 비슷하지만 KPI가 새롭게 세팅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정책들이 굉장히 친시장주의적인. 네, 실제로도 정말 친시장적인 정책들이 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빅테크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사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속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친시장 정책들이 이미 많이 나왔지만 올해는 또 어떻게 더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계속 해결하는 과정에서 규제들이 나왔던 것이고, 네. 그 문제들이 단순하진 않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문제 사항에 대해서 규제는 계속 될 건데, 지난 3년 동안 봤던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과도하고 그쵸. 불필요한 규제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앙에서 경제 살리기를 집중 화제로 놓고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 3월 양회 이후에 인수인계가 될 거라고 많이 보세요. 네, 맞아요. 그러지는 않고, 네. 이미 중국은 당 중심의 이미 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10월 이후에 인수인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정책들이 이미 그때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고, 양회에서 뭐 큰 변화가 있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미 지난 11월부터 형성된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갖고 있는 그런 기조들,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올해 규제는 뭐 지난 3년에 비해서는 완화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참 이게 어려운 점이 항상 미국과 이 뭔가 끝나는 듯 끝나지 않는 이 미묘한 계속 견제 구도가 사실 보면서 항상 좀 가슴이 답답해진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뭐 최근 들어서 또 정찰, 풍선 이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중 분쟁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중 분쟁은 이제 지정학적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그런데 이거를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사실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은요,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 기업들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매출을 본토에서 올리는 기업들이에요.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해서. 그렇죠?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래요. 근데 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거는 홍콩 거래소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이기도 해요.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특히나 좀 그런 주가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홍콩 거래소가 마치 중국의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것처럼 많이 이해를 하세요. 그렇죠. H지수라든지 네, 항생지수라든지 이런 걸로 항상 중국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본토 시장이 훨씬 더 컸고요. 상해랑 선전거래소가 이 두 개를 합하면 홍콩보다 2배 이상 커요. 예. 근데 홍콩 거래소의 문제는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인데 그 기업들의 주주들이 다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네. 어느 날은 미국 증시랑 비슷하게 따라가고 어느 날은 중국의 느낌이 또 나게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중간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 대주주가 소프트뱅크죠, 아직도. 네. 그렇죠. 텐센트도 남아공에 있는 모 기업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렇네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중국에서 돈을 벌고 네. 또 중국인들을 고용하는 회사인데 알리바바 텐센트가요. 근데 이들의 주주는 중국인들이 아닌 거죠. 주주 자본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주주이익에 대한 고민을 한국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의 특히 홍콩 거래소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불일치, 예,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발생을 한 거죠. 이들이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매력이 떨어졌을 때 이 기업들을 팔고 나갑니다. 빨리 팔고 나가죠. 네, 빨리 팔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유동성 이슈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미중 분쟁이 중국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은 기업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특히 홍콩 거래소에, 본토는 아니고요, 홍콩 거래소에 유동성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중국 기업이 안 되나?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 이제 본토를 보시면 돼요. 본토도 좋지는 않았으니까 중국의 어떤 최근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반영을 한 거긴 합니다만 홍콩만큼 빠지진 않았죠. 홍콩 거래소는 이런 이제 미중 분쟁을 유동성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세력의 움직임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요. 이게 홍콩이 안고 있는 좀 모순이기도 해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이 주주와 이 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 분쟁 상태는 계속 가지만 결국엔 중국이 자립하는 오히려 새로운 수혜의 기회를 오히려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중국 투자는 네. 중국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누가 잘하는지, 어떤 섹터가 성장하는지, 네. 혹은 어떤 테마가 성장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미국에 대한 고려는 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부 산업을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미국이라는 변수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이미 미국보다 더 재화 관점에서는 이미 큰 시장이 됐고 또 굉장히 자유로운 시장주의 안에서 기업들 간에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정부가 이제 규제를 조금 예외적으로 강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규제 틀 안에서의 기업들은 매우 시장주의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잘하는지를 보는 게 저희가 더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홍콩 시장이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좀 변동성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중을 중국 본토에 조금 더 두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제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중국을 볼 때 홍콩 거래소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 맞습니다. 좋은 그거 기업들이 맞습니다. 본토에도 많아요. 네. 뭐 우리 마오타이 이런 것들 당연히 그렇죠. 본토에 상장돼 있고요. 배터리와 관련된 BYD를 제외한 배터리의 1등 기업들은 다 본토에 상장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3대 7, 홍콩의 3, 본토의 7, 이 정도 비중으로 관심과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네. 하시는 게 균형이 맞겠죠. 중국 증시 또 중국 경제의 가장 화두가 지금 2022년 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인들이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해놔서 이 초과 저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건 이제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상황에 이 초과 저축률이 폭발적인 소비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저축률과 소비가 이루어질까?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이게 올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 네. 같아요. 예. 이 가게가 쌓아놓은 예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렇죠. 네. 네.
우선 숫자로 보면 지난 코로나 이후에 중국 가계가 쌓은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예금이 한 40조 위엔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8천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가계가 갖고 있는 총 예금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오해하시지 말을 부분은 저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다 제외하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만 놓고 보면 한 120조 위엔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경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한국 경제 네. GDP, 연간 GDP 10배 이상이 되는 규모를 중국 가계가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쓸 것이냐. 첫 번째로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어떻게 될지 무서우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이번에 두드러졌기 때문에 네. 안 쓰고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 왜냐하면 부분. 지난해는 분양은 했으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가 너무 많았어요. 전체 프로젝트의 거의 9%까지 공사가 멈춰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집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올해 지금 이제 이제 중단됐던 공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걸 보면 이제 좀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면 가게가 부동산 쪽에 돈을 이제 얼로케이션을, 그러니까 돈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1년에 중국에서 부동산 판매액이 한 13조 위엔 정도 돼요. 근데 예금이 지금 120조 위엔 정도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를 그쵸. 하고도 남는 커버가 가능한.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은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이제 구조정이 되고 있는 건데 됐고.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누가 이 앞으로 이제 집을 사줄 거 구매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가게가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 가게가 과연 부동산에 돈을 쓸까? 이거는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집을 미래의 저축성 자산으로 생각한다. 내가 자손에게 넘겨주고 지금은 뭐 비어 있더라도 내가 일단은 내 자산을 부동산에 파킹해 놓겠다. 그러면 돈이 이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분위기상 이거 정말 부동산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부동산으로 돈이 안 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비. 당연하죠. 지난 3년 동안 소비가 너무 안 좋고 특히 여행, 서비스 관련된 소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쪽은 좋을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게 정말 빅티켓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이런 쪽으로 흘러갈지, 언제 흘러갈지 단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시간을 두고 흘러갈 텐데 어느 정도 흘러갈지 이런 것도 조금 저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네. 아니면 잊어져도 아니면 이게 주식시장으로 흘러올 수도 있어요. 기대가 될지 아니면 우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또 이게 또 버블이 되면 그 이후에 부작용이 좀 지난 2015년에 경험했지만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유동성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 예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 더 이제 여기서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예금의 기원입니다. 기원. 네,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이 예금이 늘어난 것은 또 한편으로 대출이 늘어나서이기도 해요. 근데 참고로 지난 몇 분기상 가계 대출이 늘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대출 때문에 예금이 늘었다라는 설명은 좀 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랑은 다르다. 미국은 지난 2, 3년 동안 예금이 많이 늘었어요. 미국의 저축률이 지난 2, 3년 동안 사상 최고 근래에 기록했습니다. 왜냐? 정부가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줬죠. 1인당 뭐 거의 5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가게가 저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죠. 노동시장에도 불균형을 갖고 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중국은 참고로 정부가 개인한테 보조금을 안 주잖아요. 네. 쿠폰 정도는 준 것 같은데. 거의 쿠폰도 이제 지방. 조금 그냥 물건 조금 살 수 있는 그냥 보조 혜택 정도로만 맞습니다. 줬지 실제 현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국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게가 저축을 했다는 것은 정말 저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누가 돈을 줘가지고 그걸 저축한 게 아니라 소비 안 하고 아껴서 저축한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의 저축률이 원래 높아요.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아직 여전히 중국의 국민 저축률이 45%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수준이고 이게 지금 거의 30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진짜 경제 불균형인 거죠. 저축을 너무 하고 소비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 과잉이 되는 이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소비해야 된다, 중국이. 그러니까 소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소비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저희가 항상 중국 경제를 바라볼 때 10년 내내 했던 얘기거든요. 저축의 기원이
사실은 수출에서 나옵니다.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그게 어떤 식으로든 가계 저축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풀리긴 했지만 향후에 이제 소비 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